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30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차 강의의 주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나중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연소 근로자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정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재 356페이지 위쪽에 그 정의가 나와 있죠. 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 근로자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실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 표현보다는 뭐 시간제 근로자 또는 뭐 알바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쓰고 있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나중에 그 참고하실 수 있는 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여기서도 그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네, 근로기준법 18조 1항에서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례처우 원칙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그 단시간 근로자의 그 근로시간만큼의 처우를 해준다 하는 이런 원칙인데, 네, 이것은 뭐 언론 보면 단시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는 그런 처우를 해주고 근로조건을 정해주고 하는 것이니까 뭐 언론 보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비례처우 원칙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행령에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에 보면 356페이지 아래쪽에 이 근로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취업규칙 작성에까지 이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중요한 근로조건들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체결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또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그리고 시간급 임금에 대해서 규정해 줍니다. 단시간 근로하니까 몇 시간 근무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이것이 명백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중요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시간급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그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1급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그 시간급 곱하기 하루 일한 시간, 하루 소정 근로시간 그것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나목에 보시면 그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는 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로 나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시간 근로자의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에 5시간으로 정했다고 하고 4일간 일한다고 주 4일간 일한다고 하면 주 소정 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 4주간의 총 소정 근로일수는 20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주 5일 근무하니까. 그래서 그 80시간 나누기 20일 하면 4시간, 이것이 일일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아까 일일 5시간 일을 하고 4일간 일하기로 해서 일일 5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 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목에 정해진 이 계산 방법, 일일 소정 근로 시간 수로 계산한 방법이 4시간, 네, 그걸 가지고 시간급을 곱해주면 일일 통상급, 통상임금이 나오게 된다. 1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7페이지에 나오는 임금 계산 부분의 나목, 네, 이것이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특히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시간 근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미 통상 근로자 1일 8시간 보통 근무하는 그 근로자에 비해서 짧게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초과 근로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초과 근로, 연장 근로를 배우실 때는 항상 그것은 기준 근로 시간을 넘어가는 시간 이걸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아니에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는 아예 처음부터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단 말이죠. 8시간보다 더 적게 근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과연 초과 근로시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해놓고 1시간을 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초과 근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반적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니까 이걸 법내 초과 근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장 근로 시간에서 배우셨지만 이거는 그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내 초과 근로. 다시 말씀드리면 1일 6시간 근무하기로 했던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 1시간을 더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분의 기본 임금만 주면 되지 거기에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법내 초과 근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로서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일 많이 안 하려고 6시간만 하겠다고 한 걸 억지로 1시간 더 시켜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가산수당도 안 준다니까 이거는 단시간 근로자로서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시행령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초과 근로를 시키려고 하면 아무 때나 일 바쁘니까 초과 근로 하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나 정도를 명시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전혀 안 줘도 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 지급한다면 그 정도,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이 시행령상의 이 규정만 딱 보면 마치 50% 가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뭐 20%나 30%만 더 가산해줘도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보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거기 나목을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 그 감옥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적어두면 된다. 그러면 초과 근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무조건 초과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얻어서 초과 근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어느 정도로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지금 적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359페이지로 가셔서 35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그 특별법에 의한 규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초과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우선 적고 있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사용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예. 근로기준법에는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가 뭐 좀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상의 단시간 보호에 있어서 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대해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된다. 즉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산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가 나와 있지만 5시간 1일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2시간 정도의 초과 근로가 업무상 필요가 갑자기 있어서 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게 되면 2시간을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 50%를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나왔던 그 초과 근로에 대한 그 규정이 여기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더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57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대하여 휴일이나 휴가도 적용되죠. 그래서 유급휴일 줘야 하고 또 연차 유급휴가도 줘야 하지만 여기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이 바로 비례원칙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 보통 이제 15일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분자로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연차 휴가 일수가 계산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8시간을 곱함으로써 그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수가 결정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 유급 휴가 방식 이게 바로 비례 산정 원칙, 비례 처우 원칙이라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생리휴가 또 주셔야 되고 또 출산휴가, 산전의 휴가도 줘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급휴일, 주휴일이라든가 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 그리고 산전의 휴가를 90일간 주게 되는 이런 경우 그때 지급할 임금은 다 1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급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보셨고요. 그러나 이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그 시간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시간급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지효규칙을 작성할 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여기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지효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 통상 근로자의 지효규칙이 적용되게 되니까 거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노무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일수록 그런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지효규칙을 작성하셔서 적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적용 제외인데 여러 번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단시간 근로장에서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런 근로자. 물론 이게 이제 사주 기간을 평균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느냐 아니면 15시간 미만 근무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 처우 조건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시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우리 사회적인 이제 문제까지가 되어버렸던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360페이지에 보시는 연소 근로자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이 연소 근로자들이 알바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전형적인 단시간 근로자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특히 무심한 이런 상황이었죠. 알바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들의 용돈을 주는 어떤 좀 은혜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근로 조건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알바를 하는 애들 중에 물론 뭐 자기가 쓸 돈을 버는 이런 애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어떤 생계의 한 일부분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 360페이지부터 볼 수 있는 연소근로자 이 조항이 바로 그런 알바 근로자들, 특히 편의점 같은 데서 근무하는 연소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라는 점, 이 점을 꼭 인식하시고 제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취직인허증이라는 걸 받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서 그것을 받으려면 학교장, 의무교육기관에 있으니까 학교장하고 그 다음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들의 서명을 받아서 연명으로 신청을 하면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러한 취직인허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술공연 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세는 넘어갔는데 18세 미만인 경우, 이 사람들은 취직인허증은 뭐 받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18세 미만이 그 사업장에 뭐 하려면 반드시 그 사업장 안에 이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또 친권자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이걸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다가 근로감독을 당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니까 이런 연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성년자들하고 근로계약을 이제 체결하셔야 되는데, 여기 유의하실 점은 그 부모나 어떤 후견인에 의해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돼요. 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직접 근로계약을 직접 근로자하고 채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뭔가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부모들이 간섭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이 아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뭐 지금이야 참 보기 힘들지만 그런 일들이 이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만 해도 50년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하게 하지 이 부모나 후견인이 그 대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다만 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불리하더라. 예, 그러면 이때 부모나 후견인은 그 근로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나 후견인은 그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자가 그 연소 근로자가 벌어오는 그 조그마한 돈이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계약을 해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연소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그것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불리는 어떤 게 불리하냐? 그거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네, 그러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그것을 명시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그런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임금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절대 그 미성년자의 임금을 부모에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직접 줘야 되고, 뭐 보통 미성년자의 그 계좌에다가 이제 입금하게 되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직접 근로계약 체결하고 직접 임금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그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제도라는 거, 요즘 보기 드물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러한 법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당사자가 이제 합의한다면 하루 1시간, 일주 5시간을 한도로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제한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18세 미만자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그 근로자 대표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서 이 미성년자들의 미성년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근로자, 즉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객내 근로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법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라는 것은 19세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전부 미성년자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상하게 18세 미만자를 이제 연소 근로자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그 18세에 딱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좀 이렇게 미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항, 즉 직접 근로계약 체결하고 직접 임금 청구하는 요거는 18세에게도 적용되는데,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대한 어떤 근로시간이라든가 그 객내 근로 금지라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18세 당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법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법의 개정이 있게 될 때 그걸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의 하나인 편의점의 알바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이 거기 362페이지에 나오는 그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제한된다고 하는
이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휴일 근로는 이제 뭐 휴일을 정하게 나름이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지만 야간 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고등학생 정도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그 고등학생은 분명히 18세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그 18세 미만인 고등학생을 편의점에서 야간에 알바를 시키려고 한다면 이 경우 뭐 본인은 이제 원하겠죠.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제가 느끼기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지금 편의점 사장님들 중에 과연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그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들을 알바로 쓰고 있는가, 야간 근로에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여기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해야 된다 했는데 뭐 편의점에 뭔 근로자 대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뭐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연소 근로자를 그 야간 근로시킨다는 이것이 항상 뭐 거의 대부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은 야간 근로가 만약 필요하다면 이 18세 미만자들은 야간 근로에 쓰지 않고 성인 근로자를 쓰시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점이 꼭 야간 근로, 야간 영업까지 이제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그게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막 그것이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면 뭐 가능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심야 영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역 상권 자체가 야간에도 심야에도 이 영업을 하는 게 더 이익인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심야 영업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이 그 18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법대로 처리한다 이러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까지로는 아직 법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과연 뭐 진짜 처벌할 것인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로감독 같은 걸 받게 되면은 좀 까다로운 그런 감독을 받게 되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소 근로자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우리 현실적인 이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우리 연소 근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 다른 점들은 거의 다 이 법대로 지켜가는 것이 우리 사용자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야간 근로 부분이 좀 법을 지키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입법으로서 조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우리 연소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사용자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훨씬 더 밝게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의 문제와 함께 또 이 연소 근로자, 알바생들이 연소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보호는 근로기준법에도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그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조항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려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로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 이러한 법적인 규정들을 유념하시고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여 차 강의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연소 근로자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 보강 이 부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30여 차 강의가 마쳐지면서 제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뭐 힘들게 이렇게 뭐 쫓아오긴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강의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이 강의를 30회차에 걸쳐서 쭉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30회차 동안 교재와 함께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30회차까지 완성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강의를 시청하신 30회차 강의 시청하시고 난 밑에 댓글에다가 자신이 30회차 강의를 완료했다, 수료했다, 예, 라는 점을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아주 뭐 진정한 축하를 다시 드리도록 답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근로기준법 알자라는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 30회차에 걸쳐서 마련한 이 강의가 뭐 별로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그 교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좀 향상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실 수 있었다면 정말로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언젠가 또 뵙게 되겠죠.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30회차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노동법 공부하는 김에 노동조합법까지 좀 제대로 알자 하는 이런 분들은 또 다시 그 노동조합법 알자 강의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